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자, 날씨는 장마철을 맞아서 꾸물꾸물하지만 이 기자는 항상 밝고 발랄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전해주셔야죠. 네. 네.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희생자가 중국인이라 다행이라는 자사 앵커의 실언에 대해 종합편성 채널A가 중국 네티즌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네. 도리어 논란이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채널A는 지난 8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운영하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유지용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네.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채널A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중국에서도 언론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채널A가 뒤늦게 중국의 사과를 구걸한 모양입니다. 천박한 종편의 맨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네. 언론인들의 질타도 이어졌는데요. 한낙수 MBC PD는 채널A의 극우민족주의가 국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중국 국민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깜냥도 안 되는 자들이 채널 특혜를 받아놓고는 국론만 분열시키더니 이젠 국격까지 먹칠한다. 하던 대로 신문이나 돌려라라고 힐난했습니다. 네. 곧 다가오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채널A를 승인 취소시켜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채널A 승인 취소 철회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날치기로 탄생한 이후 극심한 편파 보도와 저질 방송을 일삼아온 채널A의 재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잘못된 언론은 사회의 흉기입니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앵커는 어떻게 됐는지 사내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는 모르죠. 네, 아직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예. 한편 채널A 앵커의 실언으로 중국인들의 분노가 계속되자 외교부가 직접 나서 사과를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네네. 트위터에서는 외교부가 채널A 대변인이라도 되냐? 외교부가 종편 아래에 있는 기관인 것인가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부가 나서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일개 방송국의 사고를 국가가 나서 대신 사과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언도 채널A가 언제부터 국가기관이었나 싶다. 정부는 방송국을 대신해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또 다음 소식은요? 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새누리당 정문원 이철우 의원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랬죠. 예. 트위터에서는 이 같은 소식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던 정문원 의원을 두고 약속을 지키기 싫어 우리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의원직을 내놓으라 했지 누가 특위를 사퇴하라고 강요했나. 이 사람은 얼굴에 두꺼운 철면피를 달고 사나 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도 특위 사퇴는 관심 없다. 정계 은퇴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원직 사퇴하면 특위의원직은 자동방으로 네. 없어지죠? 네. 이와 관련해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퇴한 두 분은 국조특위 통과 표결에서 각각 기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네. 국정조사 자체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특위 사퇴를 당당하게 알릴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국정조사는 막으려 한 데 이어 이제 와서 특위위원직을 사퇴하다니 끝까지 국정원 수비대 노릇입니까? 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네. 한편 두 위원의 이번 사퇴는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조특위위원 사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공격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 말씀 등을 폭로한 상대방 주정 공격수를 왜 기를 쓰고 빼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김현 진선미 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자살 공격이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 아마 국조특위가 다시 가동이 되고 있을 텐데 네. 여기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 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특위가 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출석을 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불응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죠. 홍준표 지사는 그래도 안 나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원래 네. 이거는 일정이 없던 건데 예. 홍준표 지사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특별히 지금 4시에 회의를 어제 결의해서 만든 것이고요. 네. 이제 오늘 4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네. 12일 날 있을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홍준표 지사를 고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셈이고요. 그래요. 예. 네, 이제 물어야 될 죄는 불출석한 부분과 동행 명령을 거부한 부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법원에 가가지고 유죄를 이제 받게 되면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아니겠습니까? 네. 불출석은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예. 네, 동행명령 거부는 이제 국회 모욕죄가 들어가서 네. 5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또 홍준표 지사가 어제 한 얘기를 보면은 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유죄가 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예.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홍준표 지사의 경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아마 피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무슨 국정조사가 지방 고유사무소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든지, 네. 뭐 국비 투입이 됐다고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그거는 이 특위 간사를 맡은 정우택 위원장이 명백히 선언을 하다시피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한 이런 특유의 내용 이런 거는 무시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그 점으로 확인하고 넘어가 보죠. 홍준표 지사는 네. 일관되게 명백한 네. 지방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논리가 왜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법에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네. 거기를 보면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를 다루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정감사는? 네, 국정감사는.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이제 매년 가을에 하는 거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국가 사무를 보도록 하고 지방에 가서 이제 국감을 할 때도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이고, 예. 그거는 이제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그렇죠. 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정조사는 그거와는 달리 그런 구분이 없이 국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한정해서 이것처럼 공공의료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님이 국정이라는 말을 무슨 중앙정부의 일쯤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모든 국회 안에서도 변호사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저희 우리 의원실에서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그 해석도 의뢰했어요. 이게 네.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당연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 아, 예. 이렇게 또 답변을 보내온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홍준표 지사는 이게 위헌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국회가 지금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또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한 지금까지 행동이 전부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국회가 하고 있었다는 말이 이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법조인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는 홍준표 지사는 이 법의 규정을 알면서도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딴소리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이번 국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이제 알게 된 것은 예.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처음에는 적자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노조 얘기했었고요. 노조 얘기했다가 예. 뭐 공공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예.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홍준표 지사는 사실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고요. 폐업에 대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고 취임하자마자 예. 뭐 1월 달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돼 왔고 그래서 그 결과로 2월 26일 날 폐업 방침을 결정을 발표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더 밝혀진 거가 원래는 5월 달에 그것을 폐업을 결정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이 4월 12일 날 이사회에서 미리 결정을 했었다 이렇게 폭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3월 11일 서면 이사회로 서면 결의로 폐업 방침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럼 3월 12일 날 이사회를 했으면 2월 26일 발표로부터 불과 2주일 후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홍 지사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매각하고 할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추진을 했고 그 밖으로 내놓은 뭐 어떤 종류 뭐 노조 얘기나 적자 얘기나 모든 게 다 그냥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예. 그리고 물론 뭐 노조가 다 잘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적자가 착한 적자만 있고 나쁜 적자는 없었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거는 또 폐업의 이유가 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고 일관되게 추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회가 여러 가지 또 정부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국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또 중앙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갖다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갈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첫째, 그러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던 겁니까? 엄청난 위법성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조치들이 앞으로 사법부 판단을 쭉 구해 나가면 상당 부분이 이제 취소 또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번 국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방에서 검토를 했던 건데요. 그게 2월 26일 날 발표라고 27일 날 서면 결의 이사회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진주의료원의 기획관리실장이 원래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5급이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는 직제 규정을 바꾸는 이사회를 한 거예요. 서면 결의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인즉슨 이
진주의료원의 그 원장 직무대리를 맡겨야 될 사람이 직급이 4급이었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거를 5급으로만 되어 있던 거를 4급 또는 5급으로 바꾸고, 이 4급 공무원을 이제 진주의료원의 기획관리실장으로 맡기고, 예. 그런데 그때 이미 원장도 없고 진료부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승계 3순위인 기획관리실장이 원장 직무대리 겸 예. 이사장 직무대리가 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예. 네, 그런데 2월 27일자 그 서면 결의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게, 원래 진주의료원의 정관을 보면 그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아무리 긴급한 사안이라도 하루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27일 날 소집을 하고 27일 날 도장 사인을 다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정관을 어긴 이 사유가 된 것인데, 예. 이것은 지금까지의 판례가 이 정관의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 다 취소를 시켰어요. 예. 이 대법원이 그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효력을 이제 취소한 것이죠. 그 결정을. 네. 그러니까 2월 20일 이 결정은 무효화가 될 건데, 또는 취소가 될 건데, 네. 이게 취소가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면, 이 원장 겸 이사장 직무 대행이 했던 3월달, 4월달, 5월달 지금까지 그 해산이 될 때까지의 이사장 원장으로서 한 모든 행위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법적인 문제고, 거기에 이제 휴업도 있고 폐업도 있고, 예. 이게 직원들의 해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무효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법적인 문제는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죠? 꽤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진주의료원은 진짜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이제 하나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가면 6월 달에 있었던 이제 그 날치기 통과.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심한 하자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법정에 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무효가 되면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고려를 여러 가지 해야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도 다시 뽑아야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 지사, 이걸 이제 정치적인 거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흐름은 다시 재선을 해야지 되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지금 국회와 이 새누리당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을 했다는 거는 새누리당이 동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 속에서 이제 홍준표 지사의 입지가 여러 가지 지금 홍준표 지사에 대한 책임을 지금 새누리당이 묻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갑자기 무슨 친박이라도 나를 했겠느냐 이런 트위터까지 하신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진주의료원의 장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가 어제 트윗을 통해서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했겠나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건 민주당을 향한 말이기보다는 새누리당을 향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공사석에서 이 트윗 멘션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회의가 다 끝날 때쯤에 저는 알았고 그래서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요. 제 느낌은 오히려 그런데요. 그게 만약에 친박이었으면 진작에 그런 짓 하지도 못했을
거고 예. 그리고 아마 훨씬 더 그 제재를 빨리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이 국조특위 그 새누리당 위원들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국조특위에서 계신 분들도 홍준표 지사의 행동이 지나치다. 뭐 다른 표현은 잘 안 하셔요. 네. 근데 지나치다. 그렇게는 다들 그 느낌을 갖고 계시죠. 아, 네. 그렇습니까? 하긴 뭐 그러니까 네, 네. 동행명령장 발부도 같이 합의를 해줬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하나에 관련돼 홍준표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뭐 적자 때문이니 뭐 노조 때문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 그것이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죠. 다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인데요. 네. 처음에는 다들 이제 서부도청에서 서부지청 그 얘기를 했고 뭐 그것도 꽤 신빙성 있는 얘기처럼 들렸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그랬고 이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거를 매각해서 의료원이 진 빚을 갚고 그리고 정부에다가 국고보조 받은 거 갚고 그러고서는 뭐 나머지는 서부 경남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참 요원한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고요. 대법원에 제소는 하지 않는 대신 그거를 국가보조금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장관도 하고 어저께 차관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그런 거는 그 홍 지사도 예측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다른 정치적인 측면, 그 노이즈 마케팅, 그리고 뭐 이제 중앙 정치인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거, 또는 뭐 재선을 넘어서 뭐 대선까지 바라보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나 언론계에서 이제 그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자기 부은 기사 빼고는 어떤 기사든 실리는 걸 좋아한다. 네. 뭐 이런 농반 진반 얘기가 도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홍준표 지사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덕을 볼 수 있는 단계를 조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그 진주의료원에 있었던 그 수많은 환자들은 뭐란 말입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노이즈 마케팅은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병원이 돼야지 되느냐. 네. 그게 환자를 매개체로 해서 환자를 볼모로 노이즈 마케팅을 정치인이 해야지 되느냐. 이거는 정말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일을 홍준표 지사가 한 일을 보면 제가 이제 원래 출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정말 지나치죠. 환자를 놔두고 의사를 먼저 다 내보내고요. 아픈 환자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의사를 먼저 내보냅니까? 그렇죠. 환자를 내보내고 의사는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했을 때 사고 났을 때 승무원이 먼저 나갑니까? 아니죠. 승객이 먼저 나갑니까? 승객이 당연히 먼저라고 하죠. 그리고 환자를 다 안전하게 다른 병원을 다 알선해서 구해서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진주의료원에서 처음에 그렇게 약속도 했어요. 진주의료원에서 했던 만큼 진료비 보조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환자 자리 구해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환자 보고 나가라고 하고 환자 보호자가 구하러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다른 데로 가거나 집으로 가거나
진료비 보조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홍 지사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뭐 무슨 제가 원한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송준표 지사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정치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정치 그만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잖아 오늘 그 오후 4시에 만약에 이제 그 불출석을 하면 바로 고발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오늘은 홍 지사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예. 뭐 다른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 회의가 12일 날 그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를 다 하면서 12일에 이제 예. 네네 고발 조처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국정조사 특위가 마무리가 되면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동행 명령을 거부한 것 외에 네.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럴 여지도 있는 겁니까? 아마 국회가 이제 그 동행 명령 그다음에 불출석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아마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국회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환자 쪽이나 네. 거기 그 직원 쪽, 노조 쪽 그런 쪽에서 소송이 지금 굉장히 여러 건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고발된 것도 있고 이제 민사로 고소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분에서는 수사를 당연히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고정 코너는 장윤선 기자의 소소한 특종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는데 원래 격주에 한 번씩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모셨습니다. 왜냐? 때가 때이기 때문이죠. 정치권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맹활약하셔야 되는 분이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이십니다. 맞죠? 맹활약을 못하고 있죠. 응? 소소한 활약. 그죠. 저는 소소한 특종을 해야지. 예. 담대한 특종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소소하게. 좀 제발 좀 담대한 특종 좀 해봐요, 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물론 특종이 어렵죠. 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을 공개할 수도 없고, 깔 수도 없고 말이죠. 네. 자. 제가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 원고를 쓰다가, 비는 오지, 애들은 빨리 재워달라고 칭얼대지. 네. 애가 둘이죠? 네. 남편은 퇴근 전이지. 원고는 써야 되지. 그래갖고 막 고민하다가 트위터에다 제가 푸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와, 저는 이털남의 인기가 이 정도구나라는 거를 진짜 절감을 했습니다. 쭉 계속 힘내세요.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이 얘기를 꼭 소개를 하겠다.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10원 한 장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 대표 찾아가라니까. 물도 안 줘요. 이 방송을 하는데. 물 한 잔 안 주는 방송. 물은 셀프. 이런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요즘 유행이 셀프인 걸 모르시는구나. 대통령께서도. 대통령도 셀프니까. 셀프 개혁을 주장하는 반인데 뭘. 네. 그래서 제가 셀프로 갖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청취자들의 힘이 이털남을 지키고 강구하게 하는구나.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김종배 앵커가 트위터에서 막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할까. 그 역할
역할을 내가 대신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갑자기 왜 또 저에 대한 공격으로 들어와요? 근데 지금 딱 얘기 맥락을 보면 네. 이탈남의 인기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네. 내 인기가 대단하다 이 말을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톨남을 듣고 저를 아는 거지. 저를 알고 이톨남을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이톨남 애청자 여러분 오늘 담대한 특종 한 건 하면 왜 심리적 압박을 계속 주세요. 원래 이렇게 쪼아야 돼요, 기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 지론이에요. 쪼아야 된다. 너무 줘요. 자, 오늘 어떤 얘기로 갈까요? 오늘은 그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대응팀은 있었나 없었나? 어제 저 이탈남에서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예.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어제 저희 이탈남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정준길 공보위원, 제가 인터뷰할 때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네. 이 사람 저 사람 했는데, 네. 정준길 공보위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직전에 금태섭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안철수 지금 의원이죠. 네. 안철수 의원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다. 대선 불출마라고 해라. 네. 하면 터뜨리겠다. 네. 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해서 문제의 인물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팀이 있었고 거기서 안철수 뒷조사를 계속 해왔다. 뭐 네. 이런 요지에 이제 그 폭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팀이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겁니까? 그 팀이 네거티브 대응팀이로 보이는 거죠. 아, 네거티브 그렇습니다. 대응팀인데 이분이 사실 공식적으로 속해 있던 팀은 공보단이에요. 공보위원이었어요. 예, 공보위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함은 공보단 공보위원이었는데 네. 그분이 속해 있던 또 다른 팀이 있었을 가능성. 네,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좀 의아했던 게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은. 네, 네. 검사 출신이 공보위원을 맡는 게 좀 약간 이게 뭔가 좀 악의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정준길 씨는 전직 검사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일을 했고요. 2011년 대한변협에서 수석대변인을 하다가 한나라당 정보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쭉 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일단 한번 신분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2011년에 한나라당 정보분과 부위원장 일을 하다가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공보위원을 하게 됩니다. 정보분과 부위원장을 했다고요? 그렇죠. 정보분과. 정보분과가 뭐예요? 정보위원회 있잖아요. 국회 네. 정보위원회. 네. 그 정보분과. 아, 네네. 그래요? 예. 그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다루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는 취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IT 이게 아니라 예. 살짝 오해하셨죠. 네. 네,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예. 그 새누리당 안에, 한나라당 안에 정보분과위원회가 있었고, 그 부위원장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대위에서는 공보위원으로 일을 해요.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이제 법조인들이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 주로 법무라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예, 법조라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국회도 의원이 되면 법사위, 그리고 뭐 당에서도 법률위원장, 네. 법률 사무를 주로 맡아서 하죠. 왜냐하면 자기 전문성이 법조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선대위 공보단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당시 기자들이 공보단에 굉장히 튄다. 검사가 공보단? 기자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 했었어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이분의 미션이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 축에서는 공보위원 명함을 갖고 있으면서 이분이 네거티브 대응팀 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떠돌아다니긴 했었습니다. 당시. 네. 왜냐하면 우리 특이하잖아요. 검사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공보 역할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하튼 이분이 이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죠? 어제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걸 좀 맥락을 정리해 보면 정준길 검사와 함께 일한 팀은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 네? 그리고 정전 검사가 말한 우리는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 이렇게 지칭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그렇죠. 정준길 공보위원 당시 금태섭 변호사한테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워딩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조사를 했다. 우리가 조사를 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한번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보면 작년 9월 6일이에요. 예. 금태섭 변호사가 폭로 기자회견을 한 게. 맞아요. 예.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랩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 투자팀장인 강모 씨에게
주식 뇌물을 공여했다. 이때 네. 당시 산업은행 조사를 정준길 검사가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또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안철수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 네. 여자 문제.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그 정준길의 워딩인데, 이걸 우리가 새누리당이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예. 이게 금태섭 그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불출마하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장윤선 기자가 이제 그 네거티브 대응팀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조사를 다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바로 네거티브 대응팀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바로 이 점인 거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의원도 어제 이제 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물론 박영선 의원은 그냥 팀이 있었다고 하고 더 이상 이야기는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맥락상 장윤선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 그게 네거티브 대응팀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죠? 네거티브 대응팀일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뭡니까?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당시 공보단 단장을 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정현 홍보수석이죠. 그렇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정현 공보단장이 네. 그러니까 9월 6일 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요. 네. CBS 라디오 이튿날 저녁에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전화를 걸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면서 정준길 전 검사가 금태섭 변호사한테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전화한 건 오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뇌물 여자관계 뭐 이런 건 여의도 정치권의 정치인 특히 유명 정치인에 대해서는 너무 흔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뇌물도 1999년 정준길 변호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변호사 신분으로 네. 당에 결합한 거니까요. 검사 시절에 조사했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니 이게 무슨 비밀이고 조사가 필요하겠냐. 또 이게 무슨 정치 사찰이고 또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뒷조사를 하고 배우가 있고 뭐 이렇게 거창한 문제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정현 단장은 이것은 정치 사찰도 아니고 뒷조사를 하거나 배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은 거죠. 네. 그러니까 6일날 금태섭 변호사의 폭로 기자회견이 있고 그 이튿날 바로 막은 거죠. 네.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정치 사찰도 아니고 뒷조사를 하거나 배우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제 박영선 의원의 폭로를 들어보면 실제 안철수 의원 당시 예비 후보였죠. 네. 안철수 예비 후보를 사찰했던 배우가 있었던 것이고 그 배우는 국정원으로 의심이 되고 사실상 이 조사를 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네거티브 대응팀이 존재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내용이 통째로 새누리당 선대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의심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은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어제 이털남 방송에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저희 오마이뉴스 취재기자가 또 추가 취재를 들어갔어요. 해서 기사화했죠. 기사화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국정원 이 인터뷰에서 이털남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한 바 없지만 거기서 그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조사 뒷조사를 했고 네. 그 자료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새누리당 선대위로 넘어갔다고 의심해볼 만하다. 그 이렇게 얘기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했다라는 게 일단 우리의 주체는 새누리당 네거티브 대응팀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나서 이런 정보를 취합했겠냐. 이것은 누군가 정보 소스를 줬을 것이다. 그 정보 소스를 준 곳은 정보기관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하튼 이제 어제 박영선 의원의 이제 폭로의 내용을 보면 그 녹음 파일에 등장한 사람들과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한 사람이 같은 팀이었고 그리고 정준길 공보위원과 같이 일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핵심 중에 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권의 핵심 중 한 사람은 누굴 지칭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도 박영선 의원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 공보단을 보면 공보위원을 했던 정준길 전 검사의 그 팀장격이었던 공보단 단장이 이정현 현 청와대
홍보수석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었다면 정준길 전 검사가 그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활동을 했다면 거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컨트롤 타워는 누구일까? 이건 그렇죠. 여전히 취재 베일에 쌓여 있고 이거는 취재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취재해서 확인이 아마 어렵다면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꼭 알려졌으면 저희가 무슨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럴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취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방벽을 치세요. 이 취재가 저도 사실 오늘 아침까지 방금 전까지 막 전화했잖아요. 여러 의원들하고. 여하튼 이제 그렇게 이게 말을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정리를 하면 그 새누리당 당시 선대위 안에 공보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네거티브 대응팀의 그 자료를 제공한 다른 건 몰라도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저기 국정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만약에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그 안철수 전 원장이 20년 전에 재개발 딱지를 매입한 사실을 당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죠. 그때도 그 보도 나왔었죠. 이 사당동. 그렇죠. 국가정보기관의 협조 없이 개인이 밝혀낼 수 있을 내용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다. 룸사롱 출입 여성 문제 이것도 당시 경찰 정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 라인에서.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라인이 뭐 그런 적이 없다, 있다, 뭐 이런 논란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국정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다시 또 퍼즐의 조각을 맞추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니라고 새누리당이 주장했고 네거티브 대응팀 같은 건 없었고 뒷조사나 그러니까 이정현 단장의 얘기대로 뒷조사를 하고 배우가 있고 뭐 이런 거창한 정치 사찰 이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지만 그로부터 근 10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이것은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 그리고 새누리당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걸 의심했었어요.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안철수 의원의 뭐 룸사롱 출입 그거에 의해서 뭐 경찰청 간부에 입에서 나왔다. 나왔죠. 그 얘기가 한참 그때 논란이 됐어요. 이러면 국정원만이 아니잖아요. 경찰청까지 또 그러니까 엮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가기관 만약에 지금 그 가능성 차원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능성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그 동원이 돼서 당시 예비 후보였으니까 예비 후보의 뒷조사를 했고 그 예비 후보의 뒷조사 내용을 상대 후보 진영에 넘겨줬다. 그렇죠. 관권 선거죠 이거는. 관권 선거일 뿐만 아니라 그 1980년대 북풍, 뭐 안기부 북풍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작 정치가 사실 지난 대선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당시에도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제대로 규정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작 정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는 본격화될 거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되짚어 보면 이미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 드러나는 단서들을 확인을 해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박영선 의원이 어제 폭로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러니까 안철수 전 예비 후보를 사찰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뭐 NLL 관련도 있고 뭐 언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확보했다는 파일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한국 사회 전체를 큰 틀에서 핸들링하기 위한 뭔가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선 의원이.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다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움직였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 특히 그러면 새누리당 안에서 이 네거티브 대응팀이 꾸려져서 활동을 했었나? 그렇죠.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리는 그거부터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2012년 9월 7일 내일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자, 네거티브 대응팀 공세적으로 운영,
과잉 충성 경쟁이 빚은 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9월 6일 날 금태섭 변호사가 폭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이 보면 딱 대선 100일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대선 100일을 앞두고 여야는 뭐 야권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막 그런 대선의 쟁점이 핫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을 때인데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공세적으로 운영을 하고 구성원들 간의 충성 경쟁이 자충수를 둔 결과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 내일신문이 이렇게 보도하고요. 내일신문이 그런 얘기를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박근혜 후보가 8월 28일 대선기획단 대선기구 인사를 하면서 법조 출신을 대거 영입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남기춘, 박민식 그리고 정준길 공보위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보도를 해요. 이렇게 이들이 오버플레이를 하게 된 건 바로 이 팀이 꾸려지기 직전인 8월까지 국정원 2차장을 지냈던 김회선 의원이 맡은 팀 등 3-4개의 네거티브 대응팀이 운용이 됐고 그리고 대선기획단이 발족한 이후에는 안대희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총괄하고 대선 후보 공보단 안에서는 정준길 위원이 언론 담당 네거티브 대응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전언이 보도가 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네거티브는 없다, 네거티브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아까 이정현 단장의 얘기대로 이어지는 그 맥락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이 가동되고 있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게 실명을 막 거론하면서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재미나요. 그러니까 그 8월까지 국정원 2차장을 지냈던 사람이 맡은 팀 등 서너 개의 네거티브 대응팀이 운영이 됐다. 그렇죠. 그죠? 네. 국정원 2차장 출신의 김혜선 의원이요? 김혜선 의원. 예. 그래요? 예. 네. 김혜선 의원도 검사 출신이죠, 이분도. 네네네.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거티브 대응팀이 실제로 편제돼서 운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사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런데요. 새누리당 네거티브 팀 가동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선 훨씬 전부터 조중동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래요? 조선일보가 2012년 5월 17일자로 이런 기사를 씁니다. 친박 전 법무부 장관 참여 네거티브 대응팀 가동. 뭐 이런 기사를 쓰고요. 그다음에 2011년 8월쯤 검찰 출신인 권영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대응팀을 꾸리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조 출신이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 그다음에 손범규 의원, 그다음에 유영아 군포시 당협위원장 등등이 합류할 예정이었다.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주목되는 대목이 한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 서울 서초갑에 전략 공천된 김회선 당선자. 김회선 당선자도 이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일부 역할을 했던 걸로 전해진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예요. 네. 또 등장하네요. 그리고 또 등장하죠. 그러면서 당 공천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김 당선자가 하게 될 역할을 염두에 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전직 국정원 2차장 출신인 김혜선 의원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김혜선 의원이 국정원 2차장 출신인데 그 국정원 2차장 출신으로 선대위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했다면 이분이 2차장 출신으로서 확보했던 국정원 라인을 그냥 두었을까? 네, 혹시 동원한 것은 아닐까? 여기서 다시 수많은 정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럼 여기서 다시 확인할 게 어제 박영선 의원이 이탈남과 인터뷰를 한 후에 오마이뉴스 기자의 확인 취재 과정에서 국정원에서도 그 뒷조사를 한 자료가 넘겨졌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김회선 국정원 2차장 출신의 지금 의원이죠.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이 중간고리일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면요. 잠깐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누리당 선대위 안에 법조 출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법조 출신 중에서도 검사 출신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이 국정원 정보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청와대 또 이제 내가 꾸릴 때 보면 국정원 또 군인 라인이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 자체가
정보, 보안, 네? 안보, 경찰 안보 국가 뭐 이런 식의 노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뭐 지금 어제 그 이탈남에서 박양선 의원과 이제 그 인터뷰를 한 이후에 그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께서 이제 계속 후속 취재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밑그림을 오늘 이제 그려주신 건데 물론 이 밑그림은 아직은 스케치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확인이 이제 안 된 부분이 있고 확정하기에는 근거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도 이제 장윤선 기자는 계속 이제 강조를 했던 게 가능성 차원에서 이제 언급을 하셨던 거니까 그 얘기는 근데 본인한테 족쇄인 건 아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는.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선에서 한번 그러면 종합 결론을 내려보죠.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정준길 공보위원회 이른바 대선 불출마 종용 전화와의 상관성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있다고 보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현직 보좌관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그 새누리당 선대본부 안에 당시에 네거티브 대응팀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웃고 그리고 지금 국조특위 아마 지금 회의를 시작했을 것 같은데 국조특위 위원들도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거티브 대응팀이 없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소개해 올렸던 이 자료를 다 찾았거든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조선일보, 내일신문 그리고 이제 시사인도 2013년 1월 3일 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거티브 대응과 전략기획을 총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 청와대로 갈 거냐?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이제 쭉 명단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고스란히 청와대를 갔어요. 지금 청와대에 계세요. 그런 걸 보면 사실상 이 네거티브 대응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 안에도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정준길 공보위원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언론에서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용어가 안 맞아요. 네거티브 기획팀 내지 네거티브 전략팀이 맞는 거지. 네거티브 대응팀은 우리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세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지금 이제 그 불거진 정준길 케이스만 놓고 보면 그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튼 더 적절한 용어는 네거티브 공작팀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은 하나의 중간 단계에 불과한 거고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네거티브 대응팀 뒤에 국정원이나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또한 연결되어 있었느냐.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제 이거인데요. 주간조선 2011년 8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구성을 주문한 네거티브 대응팀. 은 율사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검사 출신인 삼선의 권영세 의원. 그리고 원외 인사인 이훈규, 이유영아 변호사가 핵심 멤버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박 전 대표는 이들 3명과 만나 야권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응할 법률팀 구성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다. 팀장에는 권영세 의원을 지목했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이 네거티브 대응팀이 없다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2011년 그 전부터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네거티브 당내 경선 때 그 네거티브에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라인을 동원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이 네거티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네거티브 대응팀에 대한 주문이 2011년 8월 20일자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간조선이 보도한 그거야말로 네거티브 대응팀이에요. 네거티브 대응팀. 그거는 네거티브 대응팀. 만약에 우리 후보에 대해서 공격 들어오면 법률적으로 대응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권영세 또 종합상황실장이 등장한다는 게 포인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이 네거티브가 우리 후보에게 들어오는 네거티브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세가 들어올 때 대응하기 위해서 팀을 꾸리는 것은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야 되는 거죠. 선거 그리고 때. 당연히 해명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그 팀의 어떤 그 역할을 했느냐. 네. 또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그 공격 재료를 국가기관에서 넘겨받았느냐. 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또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또 이 활동 그 정부 조직들이 새누리당 선대위하고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지난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명백한 심각한 얘기죠. 관건 선거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언론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도 굉장히 이제 반쪽의 정보들만 가지고 있었죠. 예. SNS 댓글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예. 그러니까 그 평범한 여론의 장까지도 국정원이 이렇게 했었죠. 거기다가 경찰, 검찰 이런 수사 당국까지 다 예. 동원이 돼서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선거의 정당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답답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고리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키우고 확산시키는 계속 시국선언이 이어지던데 말이죠. 고리를 끊으시는 게 아니라 꼬리를 끊으시고 계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 내지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 문제의 파일. 네. 100개라는. 빨리 그러니까 뭐 다른 건 그러면 다 관두고라도 지금 바로 이 오늘 이야기했던 이 주제와 관련되는 파일만이라도 공개가 된다면 다시 거기서부터 그게 단서가 돼서 또 다른 어떤 뭐냐면 관과선거였는지 정말 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일 공개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시위를 보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 좀 이것을 지금 세 분이 하고 있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키맨이고 신경민 의원, 박범계 의원 제가 보기에 세 분이 핵심적으로 하고 남은 다른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았다가 괜히 또 떠들 발설하게 되면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다들 이제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정보라는 것을 쥐고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무입니다. 예,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김기영 씨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이 앞서서 장윤선 기자와 함께 또 다른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어떤 점이 답답하냐면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추론하고 흔적을 따라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참 얼마나 속편하고 간편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는 제가 좀 순진하죠? 기대할 바가 별로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의 현실이.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